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시민대학 1강 유럽의 복지제도 강의를 하게 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 운영위원 정순영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평생교육원 공무사업으로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회적 관심사로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받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시스템 또는 국가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복지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진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의 복지제도는 6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의료, 주거, 보육, 교육, 노후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평일 오후 5시. 네덜란드에선 이 시간에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주 37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일본보다도 17%나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들입니다. 참 특이한 나라지요.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스스로 비정규직의 삶을 선택하다니요. 그 시작은 최악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을 보였던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대립하던 노사가 협력해서 찾아낸 대책이 바세나르 협약이었다는데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같은 수의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계속 보강됐습니다. 이렇게 바세나르 협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70시간, 한국보다는 800시간 이상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이웃 복지 국가들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고용 안정성 지수도 세계 최고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전전긍긍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요. 주당 24시간만 일하지만 자신이 워킹 푸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겠답니다. 기본급 외에도 별도 항목의 소득액이 참 많은데요. 세금 58만 원을 떼고 받은 총액이 우와 320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네요. 연봉의 8%를 받을 수 있는 휴가비도 매월 적립됩니다. 1년에 한 번 최소 4주간의 휴가 기간과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면 40%의 초과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텔은 졸업 후에도 계속 시간제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고위 직급에서도 시간제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여기는 복지국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그렇습니다. 스웨덴입니다. 높은 세금에 질 좋은 복지 정책을 실천하면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요.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복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스웨덴은 고용이 곧 복지가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테보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자동차 볼보로 유명한 공업도시입니다. 한국의 울산을 연상케 하는 도시죠. 당연히 도시 인구 중 많은 수가 볼보 자동차의 직원입니다. 작업장 규모가 엄청나죠. 고용 직원만도 5,000명이라는데요. 이 중 1,7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2008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대량 해고 대상 노동자가 2,900명이었고 이 중 60%가량이 복직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해고 노동자들과는 달리 해고부터 복직까지 불안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답니다. 해고부터 재고용까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사 씨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2008년) 오사 씨와 동료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 사태 속에서 지켜준 건 고용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는 last in, first out 이라고 불리는 규칙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제일 짧은 사람부터 해고해야 하고요. 해고돼도 9개월 동안은 재고용 우선권이 있어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는 지난해 12월 폐쇄된 제약회사 연구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선 150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이 해고됐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건 문을 닫기 한 달쯤 전이었는데요. 한 곳만 제외하곤 모든 연구실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연구실엔 한 명의 연구원만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카메라의 등장에 멋쩍어 하면서도 얼른 제약회사 연구원다운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남아서 실업자가 될 날짜를 기다리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Överlevnadsutrustning. Friluft så här, när det kommer katastrofer så behöver man kunna skyddas mot sånt. Det är svårt att få pengar. Är man arbetslös kan man få inte pengar. Men nu får jag pengar från AstraZeneca istället ett tag. 스웨덴에선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조금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자유롭다라는 이념 아래 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을 사회보험 분야에 투자한 최초의 OECD 회원국입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 사는 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엔조의 아빠가 일하는 곳은 뿌조 시트로엥 올네이 공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올네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현재 6천여 명. 그러나 이 많은 노동자가 2014년에는 모두 실업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7월 회사 측이 2014년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사실 공장 폐쇄와 관련된 소문은 훨씬 이전부터 떠돌던 얘기였습니다. 그게 지난해 7월 기정사실화된 거지요. 회사 측이 밝힌 공장 폐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판매 실적 저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회보장 비율 지출 부담이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모하메드 씨는 높은 세금이 부담스러운 건 회사만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지요. 하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믿음도 강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레지나 씨는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업자가 되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노동복지와 관련한 보조금도 더 받게 되겠죠. 2년간은 실업수당도 받을 테고요. 그러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빠 모하메드 씨가 바라는 진짜 복지는 노동권이 보장된 공정한 일자리입니다. 스웨덴입니다. 프랑스와는 달리 사회보장 혜택이 모두 고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스웨덴에선 충분한 사회보장과 복지 서비스를 누리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은 누구나 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스테판의 엄마는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새 아이들의 양육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핀란드의 숲길을 달려볼까요? 그런데 과속은 금물입니다. 경찰 단속에 걸려서 과속 딱지라도 떼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Hello. Driver's license operator's place. 핀란드에선 각종 과태료에도 소득 대비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자들은 벌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 좋아할 것 같진 않죠? 세금이 복지의 밑거름이라면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은 노동복지의 토대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1938년 이래 노동시장의 모든 규정들이 노사협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웨덴은 전체 노동자의 77%가 노조원입니다. 볼보 자동차의 경우는 더 높아서 전체 노동자 중 96%가 노조원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크고 하는 일도 많은데 실업보험도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실업보험의 가입 조건도 노동조합원에 국한됩니다. 해직 전 받던 월급의 60에서 65% 수준입니다. 노조원으로 은퇴하는 노동자들에겐 직전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연금도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튼튼한 복지는 안정을 가져오고 안정된 복지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는 걸 지난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대임금제는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폐업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대신 국가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취업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공직업 안내소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실업부조도 이곳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공공직업 안내소의 활동은 노동청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노동청은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배정받는 곳이랍니다. 독일도 스웨덴만큼이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동고용청이 그 일을 맡고 있다네요. 노동고용청 안에는 이렇게 고용지원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죠. 독일의 독특한 직업교육 제도인 아우스빌딩과 연계한 교육생들이랍니다. 학생들을 위한 직업 안내서와 책자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강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그야말로 노동이 곧 복지임을 보여주는 현장이네요. 그곳엔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해고와 실업을 절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복지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다시 일하게 만드는, 노동이 복지이고 복지가 노동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멋진 풍경 속에 더 멋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 부코에 자리 잡은 여성 전문 요양센터입니다. 독일의 여성 전문 요양센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시작으로 독일 전역에 모든 여성들을 위한 요양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보험 조합에 신청하면 3주 동안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아이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쉬거나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동화 같은 숲속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있으니 엄마는 잠시 아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지요. 이곳에서는 쉬고 먹고 운동하는 모든 것이 전문가의 진단과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개별 맞춤 요양이지요.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누적된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나아집니다. Was hast du noch gemacht? 하루 요양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아이를 만납니다. Pferde gestreichelt auch? 엄마와 아이 둘이서 이렇게 3주를 지내면 총 294유로, 우리 돈으로 약 410만 원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중 10유로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요. 독일의 의료보험은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의 하나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를 움직이는 철학 중 하나는 기회균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존재하지요. 기회균등의 의미는 아이들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건소 네오볼라 역시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핀란드에는 각 마을마다 네오볼라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예비 엄마들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네오볼라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의 건강관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죠. 네오볼라에서는 기본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는 물론 초음파 검사와 자궁 검사, 기형아 검사, 그리고 심전도와 간 기능 검사 등 임산부 건강 검진도 이루어집니다. 네오볼라의 또 다른 진료실에서는 어린이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한 심리 검사와 발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언어력 검사, 그리고 시력 검사 및 전반적인 신체 발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핀란드에서는 태어나서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1살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엄마들은 네오볼라의 어린이 건강검진을 무척 신뢰합니다.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는 데다 후속 조치도 확실합니다. 핀란드 반타시의 한 보건소. 핀란드의 보건소는 1차 진료는 물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국가의료 기관입니다. 이곳은 보건소 안에 있는 언어 치료실입니다. 미아는 어린이 정기 검진에서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미아는 벌써 3년째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아는 발음이 부정확한 편이었는데 이제 거의 교정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난 후 미아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언어 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치료 덕분에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질병 시 보장받는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말하는 보건정책의 핵심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그 말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있습니다. 독일 지겐시에 자리 잡은 적십자 어린이 병원. 홀거 페트리는 이 병원 신경 전문입니다. 병원 환자들에게는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Okay, hallo. Dürfen wir kurz stören? Ich mische mich einfach mal dahin, wo Sie gerade sind. Ich weiß aber nicht, wie lange Sie noch beschäftigt sind. 헨리의 진료 시간입니다. 올해 6살인 헨리는 근육이 약해서 성장이 늦어지는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도 작고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Nimm mal eben das Tuchchen ein bisschen auf den Mund. Darf ich es nochmal versuchen? Bitte. 헨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를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헨리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가족은 거의 매일 헨리를 보러 옵니다. 홀거 페트리 선생님은 치료를 하는 동안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헨리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느낌을 표정과 작은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9명의 중증 장애아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까지 70여 명의 전문가가 아이들과 함께하지요.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의료보험이 3분의 2를, 지겐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그 외 운영비는 기부나 기금으로 충당하죠. 독일에는 이런 병원이 140여 개가 있습니다. 병원 곳곳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삶의 공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주택가. 이 집에는 휠체어를 타는 17살 소년 콘라드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만큼 큰 사고를 당했지만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죠.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는 여전히 서툴고 느리기는 하지만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콘라드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콘라드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3층 교실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콘라드를 돕는 간병인은 모두 5명. 집에서 생활할 때, 외출할 때, 운동할 때 각각 다른 간병인이 콘라드를 돕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집도 역시 지원을 받은 것이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 간병인도 머무를 수 있는 여분의 방,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뒤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아기가 된 듯 하나씩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콘라드는 오직 자신의 몸과 재활 운동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턱을 자유자재로 넘게 되면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 연습을 해야 하죠. 휠체어를 탄 채 계단에 오르는 것은 힘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휠체어 교실 재활치료사인 구스타프도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이곳에서 재활 훈련을 받은 뒤 재활치료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재활원 대강당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활 운동도 하고 다시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죠. 스웨덴에는 프리카드 제도가 있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살다가 장애를 입는다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되어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지요. 사고 전 수영선수였던 콘라드는 이제 공학도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Love.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 영국. 영국의 국가의료 서비스 NHS는 놀랍게도 가장 풍요로울 때가 아닌 국가가 가장 어려울 때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인들은 소득의 20% 이상, 최고 45%까지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의료 서비스를 공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 병원. Ray, do you want to come through? 오늘 레이먼 씨가 찾아왔네요. 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계속 이 병원을 다니는데 벌써 22년째입니다. Okay. And it's got to be 그러니 done slowly. 주치의 제레미 씨를 알게 된 것도 To 22년째죠. do it. Yeah. 그는 레이먼 씨의 친구 같은 주치의입니다. Yeah. And you're not doing anything with it today. How much alcohol are you having a day at the moment?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muscle here. 그래서 필요 없는 약을 처방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지 않죠. Press there for a second while I get your plaster. 환자도 의사의 진료를 신뢰합니다. So you can go and do your lollipop round. 1차 진료를 강화한 주치의 제도는 영국 국가의료 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본 제도입니다. 의사는 진료 횟수가 아니라 등록된 환자의 수에 따라 NHS로부터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는 하지 않게 되죠. Love, love. 핀란드 탐페레시에 자리 잡고 있는 당뇨센터. 당뇨병 환자들이 6박 7일간 머무를 수 있는 일종의 기숙 학교입니다. 1990년대 당뇨 유병률이 10%로 급증하자 범국가적인 당뇨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2000년부터 시작돼 10년간 계속된 예방관리 프로젝트의 결과 핀란드 국민의 당뇨 유병률은 10%에서 4%로 줄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는 1년에 395유로.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9,625유로로 24배가 증가합니다. 핀란드는 당뇨 예방 관리에 힘쓴 결과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의료 재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의료 제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막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랍니다. 유럽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데 이 부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네요. 옛 서독 지역을 통틀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4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다 이런 말이죠. 꽃집 아저씨 우도 밀러 씨입니다. 35년 경력의 플로리스트인데 마에스트로인 아내와 꽃집을 운영하죠. 이 부부 역시 세입자라네요. 꽃집 부부가 새들어 사는 집입니다. 3층 건물인데 2층과 3층의 반을 이 부부가 사용한답니다. 와, 이 집 한번 넓습니다. 거실에서 달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원래 공장 건물이었는데 몇 해 전에 주택으로 개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의 주택들과는 달리 이렇게 탁 트인 구조를 가진 거죠. 층을 3개나 쓰는 이 넓은 집이 월세 855유로랍니다. 그것도 공과금이랑 관리비 다 합해서요. 거기다 지난 6년 동안 집세가 한 푼도 안 올랐다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 임대료 기준표라는 거. 집의 크기와 위치, 시설, 지은 연도 등에 따라서 월세를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 기준표를 보고 월세를 정하고요. 이 기준표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월세도 마음대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7년 전에 썼다는 임대계약서입니다. 뭔 놈의 월세계약서가 완전 책입니다. 시시콜콜 별 내용이 다 적혔더라고요. 가만,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이 몽땅 새 집으로 고쳤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고 월세 좀 더 주는 사람을 들이면 안 될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이 가족은 자신들이 원하는 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임차인들이 새 들어 살면서도 전혀 불안할 게 없는 이유. 알고 보니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나 세입자연합 협회가 있어서 세입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답니다. 가구의 57%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주택 구입을 위해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유건 임대주택이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네덜란드의 사정은 어떨까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서 깊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은 지 100년쯤 된 아주 오래된 주택이라네요. 11년째 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돈 하이드라 씨. 꽤 넓은 이 집을 혼자 쓰고 있다는데요. 거실이 있고 침실 1개와 서재가 있습니다. 백 년 전부터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는 게 놀랍군요. 하이드라 씨는 작가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역사에 대해 쓰고 있는데 벌이도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가만, 11년 사는 동안에 월세가 50유로밖에 안 올랐다는 얘긴데 계약서 확인 들어갑니다. 2012년 계약서인데 5유로 올랐네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 제도 덕분이죠.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가구의 3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만 보자면 61%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죠. 그리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저소득층이라는 등식도 생기지 않는다는군요. 그럼 그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하느냐? 전국에 500여 개의 사회주택 회사가 있어서 이들이 집을 싸게 공급하고 관리까지 한답니다.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럼 이런 주택회사는 이윤을 어디서 얻는 걸까요? 월세만 받아도 회사 운영은 가능하다네요.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집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땅이 좁고 오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새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거기다 한 번 입주를 하면 좀처럼 이사를 하지 않으니 대기 순번이 길 수밖에요. 그렇다고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24살의 라르스와 켈리 커플이 살고 있는 집이죠. Was de berg? Ja, druk. En verder gaan we. 넓은 거실에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을 갖춘 집인데 전용 넓이가 50제곱미터 정도 되겠더군요. 한 4년 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다네요. 가만, 이 커플 지금 24살이거든요. Bijgekomen. 4년 전이면 20살의 학생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돈으로 이 집을 구한 걸까요? 젊은 두 사람이 생애 최초의 집을 구하는데 적당한 집을 물색하고 월세를 지원해준 사람은 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국가였습니다. 13,50.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가 고시원에서 첫 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안 될 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스스로 집세를 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 현재 누려야 할 행복까지 미뤄둔 채 살지는 않더군요. 집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집은 주어지니까요. 만약 더 큰 집을 원한다면 부자가 된 후 내 집을 사면 됩니다. 덴마크에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집 없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 덴마크 역시 주거복지의 기본은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근처에 있는 로스킬드 대학에서 대학생 시몬 도프나구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는데 귀갓길에 직접 장을 보더군요. En mini der, det tror jeg det rækker. Ja. 부모에게서 독립해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몬이 살고 있는 집이 보입니다. 자취 생활 2년째라더군요.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라 월세가 만만치 않다네요.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와 집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랑 화장실은 같이 사용하고 방은 각자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죠. 시몬이 쓰는 방입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대학생 자취방이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말인즉슨 매달 90만 원 넘는 돈이 꼬박꼬박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주냐고요? 나라가요. 그렇다고 이 청년이 특별 장학생이냐? 그건 아니랍니다. 18세만 넘으면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더군요. 그 돈 받아 집세 내고 생활비 쓰고 모자라면 일주일에 2번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답니다. 이 나라 부모들은 자식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죠. 네덜란드의 신식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분은 무슨 뒷배가 있어 이 집에 입주를 하게 된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엔 같은 동네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리카 씨가 이 집을 차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식구가 3명이기 때문입니다. 식구가 3명이라는 건 방 3개짜리 주택에 입주할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월세 지불 능력이 아니라 식구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식구 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월세가 모자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식구 많은 가족을 단칸방에서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로 왔습니다. 이 나라 역시 주거복지 정책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답니다. 전체 가구의 1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더군요. 파리 근교에 있는 신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샤르데 씨 가족이 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동네 민간 임대주택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 집을 얻었답니다. 공공임대라고 작은 평수의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대인 딸이 둘이 있다는 건 방 3개 이상인 집에 입주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 준 건 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이 나라 주거복지법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눅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걸 위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프랑스에도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자라면 그런 집을 사서 살면 되겠죠. 하지만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담스러울 만큼 융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늘 미완의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고 살고, 융자 갚은 선배들은 이번엔 자식집 걱정을 하며 살고 있죠. 집이 투자 대상이기 전에 국민의 권리인 나라. 그 꿈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핀란드의 밤입니다. 임신 7개월째인 니나, 오늘 좀 들떠 보이는데요.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집이 비어 있어 집 근처 우체국에서 물건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마더박스, 엄마 상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와우, 제법 부피가 큽니다. 니나가 아이를 가졌다고 누군가 축하 선물을 보낸 모양이네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꽤나 손이 큰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요. 핀란드에 사는 모든 임산부는 출산 전에 마더박스를 받습니다.
30여 가지가 넘는 이 아기 용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물품이면 예비 엄마가 준비해야 할 게 대폭 줄어들겠죠. 비용은 줄고 더불어 걱정도 덜죠.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역사가 벌써 80년이네요. 이 상자에는 당신의 아이를 국가도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유치원에 도착합니다. 핀란드에는 일하는 엄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유치원 문을 여는데요.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자면 아침밥 챙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밥부터 먹입니다. 이어지는 놀이 시간. 아이들은 놀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말부터 벗는데요. 선생님은 아이가 애쓰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양말 같은 건 선생님이 좀 벗겨주고 얼른 놀이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2~3살 무렵부터 자기 일은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핀란드에서도 2~3살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논란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성 노동력이 아주 중요해서 아이를 낳고 10개월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엄마가 많다네요. 핀란드 2세 아동의 43%가 공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는 4~5세 아이들의 교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놀이의 일종인가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놀이를 제시할 때보다 좋은 점이 많답니다. 어떤 아이가 무슨 놀이를 좋아하는지 성향을 파악하기 쉽고 소외되는 아이들도 쉽게 눈에 띄죠. 교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와도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배우는 곳. 야외 놀이 시간. 아이들은 옷부터 갈아입는데요. 역시 스스로 알아서들 합니다. 그런데 어쩌나 비가 옵니다. 이런 날씨에도 야외 놀이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비옷을 챙겨 입고 모자에 장갑까지 단단히 무장을 한 뒤 뛰어나갑니다. 핀란드에서는 기온이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2시간은 밖에서 논다는데요. 그런데 왜 꼭 그래야 하죠? 이런 교육 내용은 핀란드의 초기 양육 계획에 따른 것이랍니다.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죠. 그러나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득 가정은 한 달 최고 37만 원까지 내지만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는 무료입니다. 영국 런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큰이 지역.
런던에서도 조금 낙후된 이 지역에 슈어스타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싱글맘인 레이첼은 매일 같은 시각 유모차를 밀고 이곳에 나타나는데요. 올해 4살 된 딸을 초등학교 예비학급에 데려다 준 뒤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슈어스타트에 오는 길입니다. 슈어스타트, 우리말로 하면 확실한 출발. 말 그대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센터가 필요한 것은 레이첼만이 아니죠. 이 지역 저소득층 자녀 60여 명이 슈어스타트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비용은 무료. 슈어스타트는 1998년 60개 극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1년에는 3,5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늘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 공간에서는 부모가 가난하다고 차별받는 일이 없습니다. 보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프랑스를 지나칠 수 있을까요? 보육복지의 메카, 엄마들의 천국 프랑스. OECD 국가 중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만 봐도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 키우는 집 아침 풍경은 어디나 비슷하네요. 유모차에는 올해 1살인 막내를 태운 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는 부부까지 온 식구 5명이 함께 나섭니다. 한 2분쯤 지나 큰딸이 먼저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합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공립유치원으로 가는데요. 집에서 5분 거리. 셋째가 다니는 유치원까지는 다시 5분. 세 아이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시간이죠?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마를렌이 신뢰하는 프랑스 보육제도 한번 볼까요? 우선 이곳은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우리나라 젊은 엄마들에겐 이보다 더 설레는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사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국공립이고 다들 일정한 보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엄마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입니다. 그렇다면 보육료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3세 미만의 아이들만 보육비를 냅니다. 한두 살 아이들의 경우는 종일반, 반일반 등 이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저 500원, 최고는 5,000원. 그런데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교사도 모른답니다. 이런 보육제도, 부모에게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는 더 좋지요. 자,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공립유치원을 볼까요? Et Johan. Voilà. Regardez. 프랑스의 3, 4, 5세 아동은 모두 무상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최소한 자리가 없어서 유치원에 못 다니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학교 가기 전 아이들 모두 비슷한 학습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교사가 할 일이죠.
프랑스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는 아주 높답니다. 자, 이 정도면 세 아이의 엄마 마를렌이 보육제도를 신뢰할 만하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와 가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수당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 휴직수당이 나오죠. 학용품사라고 개학수당,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도 늘어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가 많다고 생활비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역시 유럽의 복지국가인 이웃나라 독일은 왜 OECD 국가 중 최하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트릭시 부부는 8살짜리 딸과 1살 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데요.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2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최대 14개월 동안 휴직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26만 원 정도 아동수당도 받죠. 일단 수당 제도가 좋으니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수당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트릭 씨는 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죠. 독일은 3세부터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은 충분한 편입니다. 문제는 한두 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죠. 독일도 육아 지원 정책에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이 많은 반면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죠. 엄마가 일도 하고 아이도 기르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막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지만 야외 공원은 늘 아이들로 붐빕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죠. 실내 놀이교실에도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유치원에 보내기는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죠. 이곳은 무료인데다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자리에 아빠가 오는 게 흔한 일인데요. 그만큼 아버지 육아휴직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저녁 준비는 늘 유나스와 아이들이 함께합니다. 아내는 아직 퇴근 전인데요. 3달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할 무렵 유나스가 육아휴직을 받았죠. 출산 후 10개월간 휴직했다 복직했으니 적응하려면 당분간 힘이 좀 들겠죠.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인답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부 합산 480일, 1년 4개월을 휴직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1개월은 기존 월급의 77%가 지급되고 나머지 3달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들이 누리는 안전한 삶은 의무를 다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그 바탕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쓰일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복지국가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와 사회, 국가는 공동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동등한 출발을 약속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풍차로 상징되는 국가 네덜란드. 하지만 풍차나 튤립 못지않게 공교육의 천국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의무 교육기간인 4살부터 16살까지는 학비부터 모든 교육용품이 무료고요. 책가방 없이 학교에 간답니다. 대학에 목숨 걸지도 않고요. 반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균등하게 보장됩니다.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도시 흐로닝언입니다. 대학병원 입구에서 웬 쇼냐고요? 비만 예방 캠페인 중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눈에 확 띄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선 의사 선생님이 될 의대생들도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뽑는답니다. 그리보스 박사도 요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색다른 제도의 혜택으로 의사가 됐다는데요. 전공은 구강학 안면외과. 네덜란드에선 유일하게 용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안면을 복원하는 실력자로 이 분야 명의로 꼽힙니다. 그러나 고교 시절까지는 축구에 빠져 살았고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성적과는 무관하게 의과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무사히 의대 과정을 마치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네덜란드에서 의사의 자질은 성적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 박사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와의 소통 능력을 가장 우선한답니다. 이런 생각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는 네덜란드에서도 인기 있는 학과랍니다. 당연히 경쟁률도 높아서 특이한 방법으로 의대생을 뽑는다는데요. 바로 추첨제입니다. 아니, 의대 입학생을 추첨으로 뽑는다니 믿기지 않는 얘기죠. 하지만 의대생을 제비뽑기로 뽑는다고 학업에 나태하거나 학력이 저하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추천 비율에 차등을 두곤 있지만 성적순으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육의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입학 전형뿐만이 아닙니다. 학비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럽게도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듀오라 불리는 이 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학비 지원을 받는답니다. 지원금엔 생활비도 포함된답니다. 18세 이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최저금리로 대출도 해준답니다. 하지만 대출받지 않고도 독립한 대학생은 1년에 내는 등록금 240만 원보다 3.5배나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도대체 학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아르바이트는 규제 대상이라네요. 국가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추첨제로 의대생이 된 안나 기억하시죠?
약대에 다니는 친구 만원과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은 부모님 도움도 조금씩은 받고 있답니다. 안나는 이런 국가지원금 덕분에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자식의 학비 마련을 위해 부모 허리가 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대학생이 받는 혜택 중엔 교통비 지원도 있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이렇게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대학생 지원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이죠. On l'appelle Mademoiselle. 예술의 도시 파리. Et sa vie, c'est un petit peu la nôtre. 매년 수많은 예술학도들이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오는 곳이죠. Son destin, c'est d'habiller les autres. 근대적인 음악 학교와 교육 전통도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혁명 전까진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교육을 학교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이 콩세르바토르거든요. 유학생활 4년 차인 최보윤, 김동욱 부부도 콩세르바토르에서 성악과 색스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론 드물게 색스폰을 공부하는 최보윤 씨는 곧 아기 엄마가 된답니다. 요즘 한창 입덧이 심해져서 고생 중이라네요. 프랑스는 이런 유학생 부부에게도 아낌없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을 소득이 없는 계층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비도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엔 인류대학도 없고 학교 간 서열도 없습니다. 과거 68 혁명 시기 단과대학들을 모아 일반 종합대학교로 개편하면서 70%가 넘는 고등교육 기관이 국공립이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바칼로에라는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저렴한 등록금을 내게 된 것도 이때부터랍니다. 유학생에게도 매달 국가 보조금을 주다니 와, 절로 노래가 나올만 하네요.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되게 혜택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게 전혀 없구나.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것은 프랑스인들에겐 기본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요. (10월) 중순에도 수복이 쌓인 눈을 볼 수 있는 나라 핀란드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1위 국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 성과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종합학교는 핀란드가 40여 년간 실행해온 교육개혁의 결정판입니다. 핀란드 교육복지의 핵심은 두 가지, 바로 철저한 무상교육과 교사의 자유권 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집이 먼 학생에겐 하숙비와 통학요금도 보조해준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에겐 제일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핀란드에선 급식도 당연 무료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생활에 위축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배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중심 번화가.
인파가 늘어나는 정오 무렵 이상한 10대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동이 행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합니다. 건널목에서도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계속됐습니다. 동행한 교사들은 묵묵히 지켜만 봅니다.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 배우는 중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코펜하겐 시내에서 만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 년쯤 마음껏 놀아도 괜찮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10학년들의 학교죠. 덴마크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이런 학교를 거친다는데요. 애프터스쿨이라고 부른답니다.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단계의 청소년이 입학 대상이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 단계의 청소년들이 기존 학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스템인데요. 학생 전원이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겨우 8시간만 교과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엔 운동, 음악, 연기, 미디어 등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오후 5시, 학교 식당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이번 주 당번을 맡은 학생과 선생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프터스쿨에선 식단 짜기와 설거지에 배식까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해결합니다. 밤늦게까지 입시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생각하면 부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1년간 이렇게 먹고 자고 기숙학교 생활을 하려면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규 학제도 아닌 학교의 교육비를 국가가 공공재정으로 60%나 보조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비 내용도 100% 투명하게 공개한답니다. 지원금이 바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인 거죠. 덴마크 교육은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애프터스쿨과 시민대학, 또 웅돔스쿨이라 불리는 방과후 학교까지. 이 다양한 교육들은 모두 하나같이 국가의 지원 대상입니다. 사상가 그룬트비가 150년 전 자유학교 운동을 이끌면서 시작된 전통이랍니다. 교육의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학교에 갈 의무는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덴마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복지 강국 스웨덴입니다. 국민 행복 지수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곳 역시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엔 장애인 등록 제도가 없답니다. 에밀처럼 시각장애가 있어도 가지 못하거나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죠.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수업을 합니다. 통합교육이 스웨덴 교육복지의 원칙이거든요. 대신 에밀 곁에는 늘 니콜라스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교실 수업을 할 때도 니콜라스 선생님은 에밀의 눈이 돼줍니다. 에밀에게 장애는 절망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미래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있으니까요.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요즘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화두라죠. 덴마크는 150년 전부터 평생교육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코펜하겐의 한 시민대학,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덴마크 역사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생들 연령대가 다양하네요.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전역의 80여 개의 시민교육센터에서 매년 8,500명 정도가 고등교육 과정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평생 교육 시스템의 도움으로 미래를 되찾은 미셸에게 교육복지는 그저 단순한 배움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로부터 국민은 행복한 삶을 약속받고 사회와 국가는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습니다. 든든한 복지국가의 바탕이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에 있는 반제라는 호수입니다. 요트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막 요트에 오르는 이 사람들은 마리안네와 클라우스 부부인데요. 68살과 67살로 은퇴를 한 지 2, 3년쯤 됐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부는 것이 이런 날씨가 요트를 타기에는 안성맞춤이라네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요트를 즐기는 부부라 이 정도면 웬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부겠죠? 작년에는 이 요트를 타고 발트해를 누볐답니다. 둘이서 7주 동안이나 여행을 했다는 거죠. 은퇴 후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복지국가의 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클라우스와 마리안네 부부, 베를린 시내에서 살고 있는데요. 요트까지 타기에 집이 으리으리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넓지 않은 부엌에서 부부가 오순도순 요리를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인 클라우스 씨가 맡았습니다. 장바온 송어에 허브를 곁들여 굽는 요리네요. 검소한 살림의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편은 전자센터에서, 아내는 백화점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거죠.
살고 있는 집은 월세랍니다. 저축이 있긴 하지만 큰 돈은 아니라 하고요. 그런데도 이 부부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네요. 매달 2,000유로의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 280만 원 정도인데 이 나라야 병원비가 무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식들 물려줄 걱정 안 해도 되니 노인 2사람 매달 생활비로는 부족함이 없는 돈이죠. 매주 요트도 즐기고요. 물론 이 부부의 여유로운 노후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들은 40년 넘게 꾸준히 연금을 내왔습니다. 그것도 월급의 5분의 1 가까운 돈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납입해 왔던 겁니다. 발퇴를 마주보고 있는 나라 스웨덴으로 왔습니다. 이 나라 역시 노인들은 시간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편입니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덕분이죠. 이 나라에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물론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개인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국민연금이 있다는 것. 이 나라의 노인들이 빈곤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비를 해주는 덕분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생겨난다네요. 이래저래 많은 사람이 연금 덕을 보는 거죠. (80세의) 롤란드 씨도 연금 생활자입니다. 나카라는 지역에 있는 노인 공동주택에 살고 있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55살이 넘은 사람들이라네요. 애초에 입주 조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대부분 은퇴를 한 후 이사를 왔는데 비슷한 연배들이다 보니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비슷하고 취미를 공유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가가 되고픈 마음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죠. 나이가 들면은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진답니다. 건물 4층에 롤란드 씨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독립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죠. 거실이 넓고요. 방이 2개인 82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손님이 오면 단지 내에 있는 공동의 손님방을 사용하면 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일 나는 은퇴 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롤란드는 항공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했고요.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답니다. 부부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건 매달 나오는 연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직장 생활을 한 덕분에 꽤 많은 연금을 받고 있죠. 거기다 이 나라 역시 개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로 입원비나 간병비를 모아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하면 560만 원 정도. 그중 168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요. 그 외에 관리비며 문화비, 옷값 다 쓰고도 꽤 많은 돈이 남는다네요. 따지고 보면 부러운 일이죠.
소득의 18.5%를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한 셈이니까요. 그 많은 돈을 연금으로 내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사회복지 제도가 부럽습니다. 젊은 시절엔 임금의 40%에 가까운 돈을 세금과 연금으로 내야 했을 겁니다. 대신 병원비나 아이들 등록금, 손는 집세나 실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겠죠. 설령 모아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을 하더라도 이 나라의 노인은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이 냈던 세금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받쳐주니까요. 현재의 노인들이 사는 모습, 그건 다음 세대의 노인이 될 젊은이들의 미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로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됐던 나라죠. 전체 인구의 16.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랍니다. 이 나라가 개인의 독립과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혼자 사는 노인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 노인들은 혼자 살더라도 시설에 입주하는 것보다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걸 선호한답니다. 이 공용주택에 사는 노인들도 대부분 혼자 사신다고 하네요. 83살인 자안 할머니 역시 수십 년 혼자 살아왔답니다. 최근 우울증세가 심해져 시청 복지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네요. 자안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지만 요양원 입주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런 공용주택에 살면서 식사나 청소, 의료 같은 재택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외롭더라도 자아는 집에 남는 걸 택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원한다면 자아에게는 몇 가지 기회가 있다네요. 파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왔습니다. 자안 할머니와는 다른 선택을 한 노인을 만나러 온 겁니다. 마틴은 오랜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왔습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 2년 전부터 조엘과 함께 살고 있다네요. 가정위탁 서비스. 그러니까 마틴은 조엘의 집에서 일종의 하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대신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조엘의 집으로 온 거죠. 마틴 말고도 또 한 명의 노인이 조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89살의 잔느 할아버지인데요. 1년 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다네요. 한 달 비용이 2,000유로, 약 280만 원이랍니다. 일반 양로원에 비해 비싼 가격이죠. 대신 가족처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랍니다. 마틴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죽은 남편 앞으로 나오는 유족연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도 2,000유로의 비용을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네요. 모자라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 프랑스 노인 복지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은퇴 나이는 65세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됐다고 갑자기 늙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65세가 지나도 노인들은 여전히 활력적입니다. 은퇴란 휴식을 뜻하는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 일을 하고 싶은 노인에게는 족쇄 같은 단어이기도 하죠. 은퇴를 한 지 5년 만에 그는 다시 이력서를 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원을 뽑는 직장을 찾았고 지금의 이 회사를 알게 된 거죠. 사실 마리오 씨가 이력서를 낸 일자리는 세차장 직원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씨의 이력서를 본 사장은 전혀 다른 일을 맡겼다네요. 나이가 몇 살 더 들었다고 마리오 씨의 경력과 지식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리오 씨의 재취업은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는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지만 그 돈이 아니어도 충분할 만큼 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7살의 직원이라네요. 마리오 씨가 자신의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같은 동료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노인과 함께 일하는 건 젊은 직원에게는 흔치 않은 경험일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늙어가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선진적인 그 사회복지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유럽도 그 많은 이제 그 나라 시스템의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그러죠. 경제 발전, 그러니까 경제의 수준이라든지 그 실업률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그 문제점들을 그 이제 확인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례로서 이제 몇 편의 영화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2010년에 이제 개봉한 프랑스 영화 아마도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노인 한 명이 연금에 매달린 절박한 두 젊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죽음으로 연금이 끊기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간병을 하고 있는 여성과 노인 그 자기 아버지 죽으면은 아니 그 노인의 딸이 노인의 그 아버지 이제 죽음을 숨기면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한 그 내용은 국가적인 문제,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스페인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국가의 부채가 2008년에는 40%에서 2014년 92%로 급증하고 청년 실업률은 54%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이제 사회적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탈출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는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득표를 위해서 노인연금 인상을 공약을 하면서 당선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당선을 하였죠. 그러니까 아마도르라는 영화는 나라의 미래가 그 청년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청년에 대한 투자에 이제 인색하였던 이 영화가 만들어진 스페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 코로나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였던 독일, 덴마크, 벨기에는 좀 안정적인 나라 시스템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죠. 이 또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화 하나를 더 보면은, 2016년에 이제 개봉한 영국 영화인데, 나 다니엘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나 다니엘 브레이크, 이 사람은 심장병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그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돼서 그 질병수당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랬지만은 그 디지털 접수 시스템으로 그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되어 있어서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실생 조건이 어려워서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인공은 이제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능한 관료 시스템을 이제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좀 더 인간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영화는, 이건 유럽 영화가 아닌데 2014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 도쿄에서 일어난 그 스가모 어린이 방치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한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계속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도쿄의 12평짜리 아파트에 젊은 엄마와 한 명의 꼬마가 이사 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3명의 동생들은 이삿짐으로 숨겨져서 집으로 옮겨집니다. 아이들 엄마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어디론가 또 떠나버리죠. 남겨진 아이들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행정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었죠. 아이들만 남아서 생활하던 중 사고로 막내 여동생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이들은 이 여동생이 죽음을 가방에 넣어서 밖으로 옮겨서 안매장을 합니다. 이 세 편의 영화가 보여주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작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 시작되었고 더불어 발전해 왔습니다. 유럽의 복지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유럽의 선진적인 복지제도를 살펴보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미래를 알게 됩니다. 유럽의 선진적인 복지제도는 복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선진적인 복지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과정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가 지금 영상도 준비한 영상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기도 했었는데 좀 빡빡하고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설프고 좀 어리벙벙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어리숙하고 방송 시스템도 아직 좀
잘 적응도 안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네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의견들이 있으면 또 그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8명이 이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고요. 의자를 더 놓고 하면은 15명 정도까지 혹은 더 많이 오시면 한 20명 정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입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그 복지 주제 내용은 그거죠. 복지제도와 이제 기본소득.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이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혹은 이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수업 시간은 다음 주도 똑같이 7시에 바로 이 똑같은 줌 채널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음 주 7시에 다시 또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어떤 거요? 교재 나온 거 하고 필요하신 분은 그 단톡방에요. 단톡방에 있는 그 기본소득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그 교재 그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판돼서 인쇄를 해서 나왔고, 이것이 그 파일로도 이제 일단 그 단톡방에다 이제 올려놓을 것인데, 이 책이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 단톡방에 그 주소나 이걸 남겨주시면은 그 책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